날리는 전선의 달밤 이어린 물고개 님이 넘든 이별고개. 시대가 사랑한 음악에는 그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그대로 담겨있죠. 대중음악이 시작된 지 100년. 우리는 어떤 음악을 사랑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대중음악 사학자 장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장실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재은입니다.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1950년대죠. 오늘은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56년으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대한증권거래소가 3월 3일 한 부통령각과 미 경제조정관 우두시 등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그 개소식을 거행했습니다. 업계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던 이 증권거래소는 재무부 장관이 승인한 업무 규정에 따라서 그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 권밖에 남아있지 않은 우리나라 국보인 조선왕조실록을 보호하고 또한 해외에 널리 소개하고자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매권 200부씩을 사진판으로 축소해 재본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인쇄를 했군요. 네. 문화부 문과장 할 때게 네, 저 이제 조선왕조실록을 CD롬으로 만들어가 완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CD롬으로요? 예. 아, 예. 그래서 검색이 아주 편하게 되었죠. 그래서 검색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를 누군가가 검색을 해봤더니 네. 빨리빨리랍니다. 빨리빨리요? 예. 아, 조선왕조 실록에도 빨리빨리가 있었다고요? 빨리빨리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요? 시내의 거린들과 불황아를 동사로부터 구하고 항구적인 생활 개선을 위해서 시내 서대문구 응암동의 희망의 마을이 완성돼서 그 입주식이 지난 1일 김 내무부 차관을 비롯한 관계 인사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1956년) 자료가 KTV에 그래도 꽤 남아있는데요.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어요? 6.25 6주년이고 전쟁이 끝난 지 갓 3년이니까 전쟁의 상처가 그대로 남았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전쟁 미망인이 50만 명, 전쟁 고아가 10만 명이가 거리에는 전쟁 고아들이 밥 얻으러 다니고 돈 한 푼 달라고 하면서 많이들 다닙니다. 고아 돕기 운동을 대대적인 캠페인을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런 고아가 나왔던 노래가 슈샤인 슈샤인 구두를 닦으세요 구두를 닦으세요. 그 슈샤인 보이도 그런 어떤 전쟁 고아들이 뭐 구두 닦기 했던 그런 일들을 그런 것도 있고 있죠. 그 당시 이제 히트했던 고아 노래는 50년대 중반에 그 생일 없는 소년. 생일 없는 소년 김용만 선생님. 네. 어머니 아버지 왜 나를 버렸나요? 한도 많은 세상길에 눈물만 흘립니다. 동서남북 방방곡곡 구름은 흘러가도 생일 없는 어린 녹슨 어둠의 가고향이요. 아까 보셨던 것 중에 혹시 기억에 남은 게 있으세요? 예, 아까 그 외국에서 뭐 원조 양곡 인수식인가 막 그런 영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우리나라가 옛날에 양곡을 원조받는 나라였었구나라는 게 실감이 나면서, 그랬던 나라가 지금 이렇게 선진국이 됐으니까 격세의 지감이 느껴지고. 56년은 전쟁이 발발한 지 6년입니다. 그래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불과 3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한쪽에서는 전쟁의 상처가 남아서 그대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살아야 되는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그대로 또 삶은 지속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이어지고 문화도 이어졌는데 그때 이제 1956년이죠. 그때 우리나라 가요계의 흐름은 어땠나요? 대중음악 역시 재건이 이루어지던 때잖아요. 음반회사가 막 설립되기도 했고요. 사실 대구랑 부산이 중심지였던 또 음반회사들이 다시 서울로 근거지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음반 산업이 아직은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았었고요. 워낙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대규모 자본을 동원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1950년대 말까지는 음반이 아무리 히트를 해도 판매고가 5만 장은 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음반 한 장 한 장 그 고유 번호를 부여했던 일제 강점기하고 다르게요. 제가 이제 이 시기 대중음악 연구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다 음반 번호들도 이렇게 들쑥날쑥 중구난방이어서 오히려 일제 강점기 때 자료보다도 더 연구하기 어려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6년 무렵엔 라디오 방송이 또 활성화되기도 했고요. 텔레비전 방송국도 생겼고요. 또 전쟁 후 한국에 주둔하는 미 8군 무대를 중심으로 정말 새로운 음악의 장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대중가요 역시 폐허 속에서 어떤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56년은 전쟁이 발발한 지 6년입니다. 그래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불과 3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런 와중에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선수들을 보내고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한다는 게 참 가슴뭉클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전쟁의 상처가 남아서 그대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살아야 되는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그대로 또 삶은 지속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 시절 인기 있었던 노래를 보자면 손인호의 비나리는 호남선 56년에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송민도가 부른 나 하나의 사랑 55년. 엘비스 프레슬리의 하운드 독 Don't Be Cruel 56년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비나리는 호남선입니다. 먹이의 이별가를 불러야 오르냐. 손희정 선생님 노래 받고 저는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나 혼자만이 그대를 알고 싶소. 나 하나의 사랑을 저는 너무 좋아했습니다. 네, 1956년 발매곡 중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노래가 있습니다. 1984년 KBS에서 30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6.25가 되면 떠오르는 노래를 조사했는데요. 그때 1위로 꼽힌 곡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님이 넘든 이별곡에 하얀 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줄로 전공공공공공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옛날에 저렇게 전쟁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저 시절 살라고 하면 저는 못 살 것 같은데 저 시절을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살아내신 거잖아요. 정말 엄청난 세월을 우리 민족이 겪어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들어봤는데요. 예. 이 노래 어떻게 들으셨어요? 가슴이 미어집니다. 예, 가사도 그렇고 곡조도 그렇고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전쟁 때 실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쓰여진 걸 알게 되고선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반야월 선생님 연구를 하면서 반야월 선생님이 실제로 겪은 이야기를 또 노래로 담은 거잖아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당시 이제 이 노래를 작사하신 반야월 선생이 미아리곡의 근처에서 사셨던 거예요. 근데 북한군이 막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서울을 탈출하기로 했는데
반야월 선생이 먼저 처갓집이 있는 김천으로 가고 아내하고 아이들은 나중에 뒤따라가기로 한 겁니다. 밤에는 몰래 강을 건너고 낮에는 막 산에서 웅크리고 막 자면서 숨어 있고 그러면서 천신만고 끝에 김천의 처갓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처갓집에서 반야월 선생이 딱 보더니 장인 장모가 왜 너 혼자만 살려고 왔느냐 하고 혼을 내는 바람에 그렇게 힘들게 처갓집까지 갔지만 거기 있지 못하고 다시 또 서울로 되짚어 온 거예요. 집에 도착을 했는데 딱 가봤더니 다행히 또 이제 부인은 살아 있었던 겁니다. 살아 있었지만 얼굴이 누렇게 떠 있고 근데 딸이 한 명이 안 보인 거예요. 당시 5살인 수라 양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반야월 선생이 어디 갔느냐 우리 애기라고 물어보니까 아내가 막 울면서 애들이 여럿이라서 바로 이제 따라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래도 있어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 같아서 어쨌든 출발하려고 했는데 너무 먹을 게 없어서 미아리고개 근처에서 막 애호박 같은 걸 따다가 애기 먹이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못 먹이고 그냥 업으려고 하는 찰나에 애기 고개가 이렇게 탁 하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 피난 도중에 아마 애기가 굶어 죽은 것 같습니다. 맨손으로 땅을 파서 얕게 묻었는데 너무 얕게 묻어서 그랬는지 시신이 유실돼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신조차 찾지 못했던 아이를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의 그 단장의 아픔, 슬픔 그 노래를 담아서 쓴 노래가 단장의 미아리고개라고 합니다. 참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그죠? 딸을 하루아침에 이런 심정이 어땠는지 참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이런 6.25 때 가족 간에 생이별하고 죽고 하는 뭐 얘기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예. 제 아는 분 한 분은 그 흥남부두에서 가족하고 같이 나오다가 기금속을 못 가져왔다고 이 여기 그대로 기다리고 있거라 우리 갖고 올 테니 하는데 중공군의 포격이 막 점점 가까워 오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흥남부두에서 엄마 아버지 오는 걸 못 보고 피난선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래 부산 사하에 정착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또 그런 얘기 담은 게 또 굳세어라 금수나 같은 노래가 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배경인데요. 네, 정말 아프고 비극적인 이야기인데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물고개 님이 넘던 이별고개 화양 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꼭꼭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끌려가신 이고개여 한마는 미아리 고개 것은 잠이 들고 동지 섣달 기나긴 북풍 한솔 몰아칠 때 당신은 감옥살이 그 얼마나 고생을 하오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사람한 돌아오소 홀고 남던 이고개여 한마는 미아리 고개
박희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희라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저는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희라 씨는 반야월 선생의 이남 5녀 중 셋째 따님이세요. 반장의 미아리곡에 담긴 이 이야기가 너무 슬퍼서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을 정도인데요. 이 이야기 이렇게 직접 들으신 적이 있으셨는지요? 저희 어렸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아끼셨어요. 너무 슬프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한 3, 4학년 정도 됐을 적에 그때 이제 딸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언니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죠. 많이 아끼는 그런 얘기였어요, 집에서. 제일 예쁜 딸이었다. 눈망울도 크고 했는데 그렇게 가장 이쁜 딸이 먼저 갔다 하면서 굉장히 슬퍼하셨어요. 박희라 씨 이렇게 제가 보니까 다 미인이셨을 것 같아요. 진짜 따님분들이.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네. 그 평소에 이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게 네. 내가 그 단장의 미아리 곡의 노래는 내가 딸 하나 하고 바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픈 사연이기 때문에 그 노래를 잘 들으려고도 하시지 않고 이 전쟁이 없었으면 우리가 자식이 다 같이 살아서 화목할 건데 그러면서 얘기를 많이 꺼려 하시고 많이 우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슬픈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쟁이 아니었으면 이런 비극이 없었을 거고 그런 비극 때문에 노래가 나왔는데 또 그 노래가 전쟁을 겪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또 위로가 되었던 거라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부모님이 각각 따로 움직이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때는 이제 그 북한군이 이게 쳐들어와가지고 그때 가수들을 많이 찾으러 다녔어요. 위문단 조직을 해가지고 그 전쟁에 그 군인들한테 격려하기 위해서 그 군인 차에 많이 싣고 다니려 했는데 어머니가 그런 걸 하면은 좀 전쟁이니까 위험해서 아버지를 먼저 빨리 피난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갓집이 김천에 있었는데 저희 외할머니 댁이 그걸로 먼저 가라. 당신이 없으면은 찾지 않을 테니까 나는 애들하고 나중에 내려갈 테니까 먼저 가라 해서 그렇게 피난을 시키신 거예요. 아마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미아리 고개가 어떤 곳인지 또 한국전쟁, 6.25 전쟁 당시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이 원래 남쪽은 한강이고 북쪽은 산에 막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산을 넘어야 북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서울에서 북쪽, 개성 평양으로 가는 중요한 고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무학제고 하나가 미아리입니다. 미아리 넘어가면 의정부에서 동두천으로 해서 사리원으로 해서 평양으로 갑니다. 삼국시대부터 이 길이 제일 많이 쓰던 길이에요. 지금 이렇게 많이 깎았는데 옛날에는 사진 보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갑니다. 지금 모습은 거의 100m 이상이 깎여 나갔습니다. 높이만 낮아진 게 아니라 지그재그로 가던 길이 이렇게 직선으로 쭉 가는 거죠. 개전하고 3일 만인 6월 28일에 서울이 함락됩니다. 그때 북한군이 내려온 루트가 지금의 임진각 있는 쪽에서 파주, 문산 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었고 동두천 의정부로 내려오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두천 의정부 쪽이 북한군이 최대 전력을 집중한 주공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이 회랑이라고 그러는데 양쪽이 고지고 길이 동두천 의정부도 서울까지 쭉 뻗어 있는데 당시에 도로가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그쪽에다 주력을 했고 탱크도 제일 많이 투입을 했고 국군이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제일 힘든 것이었죠. 진짜 마지막 방어선이 미아리고개였어요. 그래서 미아리고개에서 방어선을 쳤는데 이때는 이미 뭐 병사들이 소총밖에 든 게 없고요. 탄약도 떨어지고 당시 목격담을 들으면은 그때서 상당히 많은 이제 국군 병사들이 끝까지 싸우다가 전사해가지고 길 양쪽으로 시신이 질비했다고 하네요. 당시에 그 미아리고개로 인민군이 내려올 때 그 상황을 역사학자 김성칠 선생이 생생하게 묘사를 한 게 있거든요. 포성이 뜸해지기에 밖을 내다보니 낙산 위에 늘어섰던 포자가 간 곳이 없다. 미아리고개로 자동차보다도 크고 육중해 보이는 것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다. 저것이 대포알을 맞아도 움쩍하지 않는다는 이북의 탱크가 아닌가 싶다. 전찻길엔 이상한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떼지어 행진하고 있다. 밤사이 세상은 아주 뒤집히고야 만 것이다. 이렇게 쓰였는데
정말 당시 미아리 고개로 탱크가 넘어오고 인민군이 넘어오던 이 상황이 정말 긴박하고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김장씨 선생님은 좀 남해 쪽에 살고 계셨잖아요. 직접적인 그때는 전쟁 피해가 없었나요? 어떻게 없었었나요? 예, 부모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크게 피해는 없었는데 호남을 통해서 진주하고 마산 쪽으로 진격하던 인민군이 남해 쪽에도 들어와가지고 한동안 점령을 했답니다. 그래서 곤욕을 치렀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예. 혹시 박희라 씨가 6.25 전쟁 관련해가지고 들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좀 들려주세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김천으로 먼저 피난을 가셨잖아요. 고생 끝에 갔는데 할머니가 웬 집 앞에 어떤 남자가 왔다 갔다 하더래요. 약간 이제 좀 가장을 해서 좀 거지 같은 사람이 왔다 갔다 누군가하고 내다 보니까 아버지들의 깨지지한 그 모습으로 그 밥도 못 먹고 그쵸. 제대로 그냥 차도 못 타고 걸어 오고 너무 굶었나 보다 싶어서 이제 밥을 해서 했더니 예전에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너무 밥을 안 먹어서 남자들은 밥을 안 먹고 사는 줄 알았대요. 피나 나서 밥을 주니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 남자들도 밥을 먹고 사는구나 그럴 정도로 네.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런 전쟁의 참혹함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모습은 좀 웃기지만 그 속엔 굉장히 슬픈 비극적인 그렇죠. 이야기가 네, 담겨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당시 상황을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전쟁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인천 상륙 작전인데 9월 15일에 인천에 상륙합니다. 당시 북한군 방어선도 와해 상태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2개 사단이 서울과 인천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8월 공세하느라고 북한군이 그 2개 사단을 거의 다 낙동강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상륙 작전 시작해서 서울로 오는 데까지 13일 정도 걸렸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걸릴 만한 거리가 아닌데 북한군도 거의 뭐 죽을 각오라고 싸웠기 때문에 상당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긴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9월 28일에 이제 수복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이제 납북이 되죠. 그 과정에서 가다가 이제 행렬이 느려지고 국군이 쫓아오고 하니까 학살해버린 경우도 있고 가다가 이제 병이나 이런 거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이 와중에서 이제 희생된 분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까지 갔는지 중간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지금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때 납북된 인물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건데요. 뭐 김규식, 조소왕, 박열. 아마 뭐 영화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현대사에 굵직한 발자취를 남긴 독립운동가뿐 아니라 북한이 선전전에 이용하기 위해서 정치인, 뭐 의사, 예술가 등을 대거 평양으로 데려갑니다. 예, 그 일환으로 보면은 이동훈이 불러서 히트했던 향수를 쓴 시인 정지용, 춘원 이강수, 위당 정인보 이때 납북됐죠. 납북하다가 시간에 쫓기는 인민군들은 사살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도망을 갔다고들 합니다. 예. 어머니가 직접 목격을 하시니까 아버지를 빨리 피난시키신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네. 당시에 빨리 피신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게 정말 그 참혹한 일들이 벌어졌었다고 하는데 당시 어느 정도의 상황이었는지 증언이 있거든요. 이게 중앙일보에 보도가 됐었는데 끌려가던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헤아릴 수도 없었다. 손목을 묶을 쇠사슬이 모자라서 소를 끄는 밧줄로 엮어 끌고 올라갔고 뒤처진 사람들은 구덩이에 몰아놓고 학살해 부근의 산마다 시체들이 즐비했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제가 찾은 건 당시 그 납북 위기를 모면한 가수 신카나리아의 회고록인데요. 종로를 지나올 때까지만 해도 뚝섬 쪽으로 가나보다 했는데 종로 사가에서 행렬은 미아리 쪽으로 꺾어졌다. 북으로 가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고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삼섬교 못 미쳐서 나는 더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다. 나이 어린 인민군이 달려와 구두발로 걷어차며 일어나라고 했다. 이를 악물고 다시 걸었으나 미아리 고개를 넘지 못하고 나는 다시 쓰러졌다. 그때 한 사람이 나를 질질 끌고 가더니 길 옆에 모래주머니로 만든 벙커 속으로 처박았다. 그리고 개머리판으로 나의 머리를 내리쳤다. 퍽 하는 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으며 나는 의식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무언가 얼굴을 갑갑하게 내리덮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거적이었다. 젖먹던 힘을 다하고 그것을 밀치고 나니 밤하늘엔 별이 총총했다.
이게 동아일보 1981년 8월 6일 신카나리아의 회고에 담겨 있는데요. 제가 라디오에서도 직접 목소리를 통해서 신카나리아 선생의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요, 반야월 선생이 직접 쓴 친필 가사입니다. 1절은 당시 인민군에게 끌려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고요. 2절은 수라 양을 떠올리면서 쓴 것인데요. 화면에도 두 손 꼭꼭 묶은 채로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납북할 때 손목을 묶을 그 쇠사슬이 모자라서 속구는 밧줄로 엮어서 끌고 갔을 정도로 아주 강하게 제압했다라는 걸 표현하는데요. 가끔 제가 방송에서 보면 자꾸 저 꼭꼭을 꽁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학자로서 안 된다. 그래서 어디 가면 이건 꼭꼭이 맞습니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어머니도 당시 잡혀가는 사람들 보셨는데 풀어지지 않게 꼭꼭 묶었다 그래요. 꽁꽁보다는 꼭꼭이 더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쟁이 얼마나 어렵고 또 힘들었냐 하면은 말씀드린 건데 어느 사람이 밥 한 숟가락 얻어 먹어가지고 이제 씹으면은 입을 다물으시면 이 볼이 튀쳐나오잖아요. 그럼 막 그 앞을 뛰어가면서 그 볼을 탁 친대요. 그럼 억 하는 소리에 이 밥이 뛰쳐나오면 그걸 탁 받아가지고 먹으면서 막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전쟁이 비극이 심했죠. 아이고. 그런 독한 상황 속에서 자식을 잃은 아픔을 그린 노래, 이 노래 제목에 참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데요. 단장의 미아리고개. 이제 한자 세대가 아닌 분들은 단장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텐데, 끈을 단의 창자장인데 창자가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단장이라는 말이 가는 함축이 대단합니다. 단장의 아픔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그 표현이 나오게 된 유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진나라 환원이 청나라를 정벌하러 갔는데 그때 양쯔강 협곡을 지날 당시에 환원의 부하 병사가 어느 새끼 원숭이를 잡았다는 거예요. 새끼 원숭이를 잡아서 배에 태워서 이렇게 양쯔강으로 거슬러 가는데 어미 원숭이가 그 새끼 원숭이를 따라서 한 100리길, 40km 정도를 계속 뛰어서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배가 강 어귀에 딱 배를 세웠더니 어미 그 원숭이가 바로 배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랜 그 거리를 빨리 계속해서 뛰었기 때문에 그냥 배에 뛰어들자마자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미가 너무 비통하게 죽은 거잖아요. 그럼 잘 묻어주면 되지. 또 굳이 또 그거를 배를 갈라본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근데 배를 갈라봤더니 이 창자가 마디마디 다 끊어져 있더라 라고 해서 그때부터 아,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이라는 것은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져 나가는 아픔과 같은 거구나 라고 해서 단장의 아픔, 창자가 끊어져 나가는 아픔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게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미아리고개. 미아리고개는 한국전쟁 이전부터 오랜 사연이 있는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김장철 선생님이 좀 소개해 주시죠. 미아리고개는 서울 성북구 도남동과 기름동 사이에 있는 고개입니다. 원래는 미아리고개가 아니라 대너미고개라고 불렀답니다. 병자호란때 오랑캐를 낮춘 말인 떼놈들이 한양을 침범하면서 여기로 넘어갔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 미아리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유래가 참 분분합니다. 원효대사가 삼각산에 창건한 절 이름 지금의 미아사에 썼다고 했다는 설도 있고, 불교에서 쓰이는 말로 저성으로 넘어가면 다시는 이성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뜻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미아리에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1937년에는 무려 1만 6천여 개의 무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유명한 이상, 이육사, 유관순, 한용운, 최학송, 나석주, 이중섭 등이 묻혔다가 마구리 등으로 이장했죠. 네, 근데 지금은 도로도 넓어지고요. 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강북구의 중심이 됐습니다. 미아리가요. 그래서 반야월 선생님의 가족들은 언제부터 미아리에 사신 거예요? 예전에는 이 종로 5가 이쪽에 레코드 상점 레코드 회사가 많았대요. 그래서 아버지 친구가 그 종로하고 미아리하고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집을 소개를 해가지고 이사를 했는데 피난 가고 왔는데 집 자체가 폭격에 맞아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또 그 언니 묻은 데를 또 엄마랑 찾아갔더니 거기도 폭격이 맞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거기 탄생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쟁 이후에도 미아리에 계속 거주를 하셨죠.
아니에요. 이제 와서 보니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주할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창신동 그쪽으로 이제 내려오신 거죠. 왜냐하면 종로하고 가깝잖아요. 창신동이. 그쪽으로 와서 이제 거주지를 정하신 거죠. 그 단장의 미아리곡의 사연의 주인공이죠. 반야월 선생은 어떤 사람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반야월 선생이 본명이 박창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경상남도 마산에서 태어나셨고 진해에서 이제 성장을 하셨는데 친척 소개로 청주 양복점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노래를 정말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노래 잘하는 마산 총각이라고 하면서 대우를 굉장히 잘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39년 7월 달에 콩쿠르에서 일약 1등으로 당선하신 거예요. 오디션 딱 당선이 되셔가지고 그때 이제 가수로 활동하게 되셨는데 그때부터 이름을 예명을 진박남이라는 예명으로 가수 활동을 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 부르셨던 노래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바로 저 유명한 불효자는 웁니다. 이게 완전 대히트를 했고 그래서 당시에 음반 판매량도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한번 이 자리에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물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은 원통에 불러보고 땀을 치어 통곡해요 다시 못 오 어머니여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제가 사실 반야월 선생님을 주제로 2013년에 논문을 썼어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일화 중에 하나는요. 이 노래를 녹음하기 몇 시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결국 너무 우셔서 당일날 녹음을 못하고 다음날 이제 녹음을 하게 됐는데요. 작곡가 김교성 선생은 울면 목이 잠긴다. 그래서 반야월 선생은 달랬대요. 근데 노래 들어보면요, 울음소리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한테는 오히려 그게 굉장히 깊게 아주 크게 다가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공감을 얻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정말 상해 만주까지 음반이 팔렸는데요. 박희라 선생님도 이 이야기 알고 계셨는지요? 네, 네 알고 있었죠. 눈이 벌써 네. 눈물이 글썽거리시는데요. 반야월 선생님 회고록을 여러 번 읽었는데 그쪽 부분에 보니까 녹음하시고 그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방송국에 출연해가지고 그런 사연을 얘기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부터 대히트하기 시작했다는. 근데 이제 그 반야월 선생, 막 진박남, 막 이런 이름을 듣다 보면 이제 옛날 이제 기록들을 보다 보면 이름이 막 여러 가지 이름이 등장해서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명이 많으신 거예요. 뭐 진박남, 반야월부터 시작해서 추미림, 박남포, 남궁녀, 금동선 여러 가지 이름을 쓰였는데 가수 활동하시다가 목을 다치신 거예요. 그때가 이제 1942년경인데 그 다음부터 작사가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반야월이라는 예명을 쓰였다고 합니다. 이 반야월이 그 절반할 때 반자거든요. 밤할 때 야자고 월은 달이고 그래서 반달이라는 뜻인데 이게 보름달은 크고 환하지만 좀 있으면 기울 거잖아요. 근데 반달은 앞으로 커질 거니까 앞으로 커진다는 희망을 담아서 반야월 이런 예명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게 예명을 많이 쓰셨는지 혹시 들으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예명을 했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 했더니 예전에 문예부라고 있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워낙 문학 청년을 꿈을 꿨었는데 글을 쓰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한번 가사를 3개를 써서 문예부에다 제출을 했대요. 그때 그게 다 채택이 된 거예요. 좋다고 그걸 다 붙여서 또 이제 레코드 그거에 실고 또 써오라 그러더래요.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그 작사가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홍여 질투 이렇게 받고 이럴까봐 다른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나만 도식한다고 그럴까봐. 예. 그래서 추미림, 뭐 박남포 이렇게 썼는데 나중에 레코드를 딱 보면은 반야월로 돼 있더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판이 안 팔리니까. 사실 90년대까지 우리가 문예부라는 네네. 표현들이 있었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음반회사에서 문예부는 굉장히 모든 것을 총괄했던 곳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음반을 뭐 선곡을 한다거나 취입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녹음 일정을 잡는다거나 그 모든 것들을 문예부에서 총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반야월 선생도 노래를 작사해서 문예부에 넣었었던 것 같고요. 네네, 맞아요. 그렇게 채택이 네네, 돼서 네. 드디어 이제 작사가로도 또 활약을 하셨고요. 그 아버지가 유명한 가수이자 작사가라는 걸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저는 그 아버지가 그냥 글 쓰신다는 것만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노래 가사를 쓴다는 건 잘 모르고 말씀을 안 해주시고 너희들 공부만 해라고 자꾸 그러시니까 그래서 중학교 때 친구가 와서 야, 니네 아버지 신곡이 나왔어 이래서 어떤 건데 모른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어떤 건데 했더니 송춘희 선생님이 부르신 거 있어요. 진정이라면. 아 그게 새로 나왔다 그래요. 어떻게 내가 그런 걸 사실 모를 수가 있나 하고 이제 모른 척하고 그래 고맙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 생일이 8월 1일이에요. 그때 되면은 집에서 한번 이제 잔치를 했는데 유명한 가수분들이 다 오신 거야. 고복수, 황금씨, 백나나 뭐 또 금사양 선생님하고 또 박지춘 선생님 뭐 한복남 선생님은 다 왔었어요. 또 그때 좀 집이 컸어요. 담 너머로 동네 사람들이 다 넘어서 볼 정도로 그렇게 그분들 다 모으는 일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냥 완전히 일종의 동네 잔치가 된 셈이네요. 근데 그분이 또 네. 사람들을 좋아하고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풍악을 즐기시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반야월 선생이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남기신 곡들이 무려 5,000곡이 넘는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근데 그게 이제 기자들이 와서 직접 그걸 확인하러 왔어요. 정말 이렇게 많은 건가.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가사를 쓰시면은 그 목차가 있습니다. 책에. 그럼 기억이면 가거라 슬픔이요 뭐 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가거라 슬픔이 기억 몇 쪽에 일권 몇 쪽에 있다는 그게 다 목차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하면 13권 정도 됐습니다. 두께가 옛날에 노트가 없을 때 금전출락부에다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두꺼운 시커먼 거 있어요. 왕조 실록이네요, 13권이면. 그래서 그때 와서 사진 다 찍고 그분들이 다 곱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확인이 된 거죠. 그럼 6천 곡이라고 하면 네. 그 중에는 아직 공개가 안 된 곡도 있고 너무 많죠. 그렇게 공개가 해서 6,000 됐지만 곡이네요. 히트가 안 되고 가수들한테 주고 히트가 안 되면 그 밑에 깔린 곡들까지 하면은 많죠. 네. 히트가 된 거는 한 1,000여 곡 넘고요. 제가 연구하면서 모았던 건 불과 400곡밖에 안 되거든요. 앞으로 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네,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려야죠. 네, 네. 전국에요. 무려 세워진 노래비만 해도 한 8개가 넘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은 좀 더 넘었어요. 12개. 지금 12개예요?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하죠.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참 절절히 느껴집니다. 아버지 박창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는 참 이렇게 자상하시고 정이 많으셔요. 그래서 항상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공인이다 보니까 가정에 신경을 못 써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모든 우리 가정이 제대로 되는 건 엄마의 공이 크다고. 내가 엄마가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가정이 따뜻할 수 있느냐. 최고의 훈장을 엄마한테 드려야 된다고 이럴 정도로 또 아버지가 말씀하셨고 두 분이 싸우시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은 두 분이서 항상 저 다른 곳에 가셔가지고 속닥속닥 이게 나누셔요. 의논하시면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시면 앞쪽 고개 끄덕끄덕 하면은 그거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 그건 거의 판타지인데요. 네, 예. 그래서 싸우는 그거를 자식들한테 안 보여주셨어. 그만큼 자상하셨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예전에 반야월 선생님 생전에 제가 뵌 적이 있거든요. 네. 악수를 하는데요. 이 손의 힘이 얼마나 세신지요. 와,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네. 그분은 또 이제 한 달에 돈을 갖다가 11,000원을 번다. 그러면 그 600원은 집에다 들여놔야 되고 애들이 많고 이제 우리가 가족이 많으니까 40%는 나 혼자 이거 버는 게 아니다. 선후배가 있어서 이걸 버는 거니까 40%는 내가 밖에서 써야 된다 해가지고 밥도 잘 사시고 술도 잘 사시고. 이거 그렇게 네. 사람들 많이 따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죠.
저는 이제 손에 악수의 그 힘을 제가 네네네. 느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할 때 정말 열정적이셨을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버지가 뭐 글을 쓰시는지 뭘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보면 뭘 쓰시고 계세요. 그럼 동생하고 이쪽 방에 저쪽 방에 우르르 갔다 뭐 뛰어갔다 왔다 해도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열정적으로 집중력이 강하고 또 그래서 엄마가 저 양반은 구슬해도 모를 정도로 일을 네.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때는 주무시다가도 뻘떡 일어나셔요. 막 뭘 쓰셔요. 책상에서. 그걸 뭘 쓰시냐 그러면은 그 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잠도 깊이 안 들은. 그 자다가도 그 단어가 생각나면 얼른 일어나가지고 잊어버릴까 봐 쓰시고 또 생각이 안 나면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시는 거예요. 밖을 쳐다보면서 그 단어가 생각날 때까지 자꾸 읊으면서 2번도 갔다 오셨다 그래요. 그럼 생각나면은 항상 메모지를 포켓 안에 넣고 다니시거든요. 펜하고. 그러면 얼른 생각나면 꺼내서 쓰시고 그럴 정도로 열정적으로 일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오늘 저의 소확이라면 이제 박희라 선생님 오늘 뵙게 된 건데요. 아버님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최근 근황이 어떠신가요? 저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우리 한국 가요 작가 동지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후배한테 물려주고 나는 우리의 뿌리를 찾자. 우리 뿌리가 없으면 우리 가요가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우리 해방 1.5세대까지의 그 돌아가신 분, 그 추모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제가 아버지까지 그거를 이어받아서 1년에 한 번씩 그분들을 위해서 추모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걸 추모제를 지내고 우리의 가요를 계속 보급하기 위해서는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을 모아서 반야월 예술단이라는 것을 마련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정모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옛날 주옥 같은 노래를 부르고 또 그분들이 남아서 또 우리 추모제를 지내고 지금 현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그 지하에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들하고 가수들하고 같이 추모제를 1년에 한 번씩 지내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야월 예술단은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단원은 한 200명이 돼요. 근데 이제 한 번 모일 적마다 네. 최소한 한 8, 90명은 모이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네. 그래도 5, 60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노래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그분들이 모여서 반야월 선생님의 노래를 같이 합창을 하는 건가요? 울고 넘는 박달재나 뭐 아빠의 청춘 같은 거는 같이 합창을 하지만은 그래도 아버지 작품만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주옥 같은 노래가 많으니까 각 분야의 그 작곡가들이 만드신 노래 골고루 다 부르고 있죠. 너무 좋아요. 지금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네, 일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네. 1956년에 발표된 곡 반장의 미아리고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6.25 전쟁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아픔과 상실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때 이 노래가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 나눈 거. 전쟁의 아픔을 이 노래만큼 구구절절하게 잘 표현한 노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집중해서 작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역시 위대한 작품은 집중해서 나온다. 천재는 집중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 하재근 평론가님은 어떠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단장의 미아리꼬에 막 두 손 꽁꽁 묶죠. 이거 코믹하게 소비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 6.25 때 영상도 보고 이러면서 노래를 감상을 하니까 정말 우리가 참혹했던 한 시절을 그대로 생생하게 표현한 시대의 명곡이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앞으로는 이런 명곡 안 나와도 되니까 좀 이렇게 희망적이고 좋은 날들만 우리나라에 계속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반야월 선생님의 작품을 기억하고 있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그분들께 박희라 씨가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감사한 거는 그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그 주옥 같은 노래를 만들어서 남겨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런 노래를 좀 많이 불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요로 보는 근현대사 시절연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